예,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백두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과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어떤 문자를 썼는지 짤막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조선시대 여성들이 이 문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글을 가지고 최상위층부터 양반과 그 다음에 궁녀들, 하층민들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문자 생활을 공부하고 또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 생활은 말 생활과 글 생활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말 생활이 바로 음성 언어 활동이고, 글 생활은 글로 쓰는 문자 활동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문자를 안다는 것은 이 권력과 상관이 있고, 이집트의 신성 문자, 중국의 갑골 문자, 이런 것들이 모두 신성한 존재로서 권력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그것은 이런 말로 대변이 됩니다. 한 여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순간 여성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여성의 경우도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문자 생활의 환경이 아주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누린 문자 생활의 모습을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와 그 다음에 여성들이 남긴 문헌 자료를 통해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문자 교육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서당이나 향교나 서원, 이와 같은 사회 제도권 교육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의 사사로운 환경에서 부모의 가르침에 의존하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칠 때 딸을 그 옆에 두고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어머니가 가르치거나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여성이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자라는 이유로 더 가르치지 않았죠. 어떤 문집에 어머니 행장을 쓰면서 본인이 스스로 더 이상 배우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포장해서 적기도 했습니다. 이덕무가 지은 사소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의 범절을 가르친 그런 책인데, 그 부분을 조택희라는 분이 한글로 번역해서 번역된 사소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여성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적어놓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여성들이 글을 배울 때는 논어를 약간 읽고, 또 소학을 읽고, 100가지 성씨를 알고, 역대 족보들을 나라 이름, 성현의 이름 정도만 알면 된다. 쉽게 말하면 기본 상식 정도를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죠. 사소절에는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하면서 언문을 배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문을 배우면은 서찰이 촌스럽고 비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언문을 배워야 서찰의 격식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문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언문 편지 쓰는 법도를 설명하기를 글자를 성기고 바르게 가지런하게 쓰고 초서로 어지럽게 쓰지 말라, 간략하고 바르게 써서 장황하게 쓰지 말라라는 이런 편지 쓰는 법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여성 교육의 한계를 또한 명백하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글을 어느 정도 배우고 읽기는 하되 글 짓기를 하지 말라, 즉 글을 쓰지 말라는 거죠. 또 자기가 쓴 글을 남에게 보이거나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시를 짓거나 사를 지어서
문필의 찬란함을 꾸미는 것은 창기의 본색이다. 창기의 본색이라는 이런 식으로 편말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수백 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19세기에 유명한 학자 유희의 어머니 사주당 이시부인 이분이 학문에 밝아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말년에 스스로 지은 글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우면서 하는 말이 이 글을 남기는 것은 아녀자의 도리가 아니다 해서 태교 신기, 우리가 태교를 하는 그 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 빙의각 이씨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규합총서를 지은 분이죠. 이분도 굉장히 방대한 지식과 저술을 남겨서 많은 책을 지었는데 여자가 글을 써서 남겼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은 어긋난 도리다. 그러나 규합총서만은 여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어서 전해준다 라고 하면서 규합총서만 남겼습니다. 19세기 말기에 조선의 여성들이 이런 의식을 가진 것은 문화유전자, 오랫동안 가르쳐서 획득하게 된 문화유전자 리차드 도킨슨이 말한 밈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밈처럼 머릿속에 굳어져서 전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문자 교육이 이 문자 사용의 성별 경계 짓기까지 나가게 되죠. 한문을 배운 여성도, 즉 한문을 제법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문을 모른다고 해야 여성다운 예의인 것처럼 되었죠. 인수대비의 경우 신숙주가 인수대비에게 수렴청정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인수대비가 나는 문자를 잘 모른다. 이때 문자는 한문이죠. 그래서 정무를 잘 다스릴 수가 없으니 임금의 어머니인 수빈에게 여쭤봐라. 이렇게 사양하는 말을 하는데 인수대비가 한문을 모를 리 없고 이것은 겸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19세기에 수렴청정을 했던 수원 왕후의 경우도 밖에 사는 제종 형제 김흥근에게 한글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이 한글 편지 속에 한문 교지를 옮겨 쓰면서 한문을 쓰지 않고, 즉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한자의 음을 다나 종고후 비지님도 뭐 이런 식으로 한자를 한글음으로 다는 이런 방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한문을 쓰지 않고 음문을 쓴다는 것이 관념화되어서 이것이 바로 사대부 여성의 부덕처럼 굳어진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단명이 쓴 한문 관찰과 한글 편지, 이것이 한 사례입니다. 이단명이 종이 한 장에다가 한문과 한글 편지를 같이 썼어요. 한문은 아들이나 사위에게 보낸 내용처럼 보이고 한글로 쓴 왼쪽과 오른쪽에 한글로 나누어 써놨는데 이 한글 문장을 보면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며느리가 병들었는데 이제 다 나았느냐, 딸도 잘 있느냐, 이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이것은 아내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아내에게 쓴 편지와 아들에게 쓴 편지를 한글과 한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구별하고 있는 이런 편지인데요. 이와 같은 형식의 편지는 18세기에 김원행이 쓴 편지, 딸과 사위에게 쓰면서 딸에게는 한글, 사위에게는 한문, 이것을 한 장의 편지에다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영천에 사셨던 이장익이라는 분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도 어머니는 한글, 아버지는 한문, 한 장의 편지에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문으로 성별 경계를 나누는 이런 양상까지 나타난 것이죠. 이단명의 관찰을 사진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한글이 있죠. 이게 바로 아내에게 보낸 것이고 중간에 있는 한문 편지가 아들이나 사위에게 보낸 편지
편지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어서 훈민정음 반포 이전에, 즉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성들이 어떤 문자를 썼는지 그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한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385년 1450년까지 이 사이에 작성된 영주 인동장씨 소장 고문서가 있는데, 문서 중에 장전의 처 신씨가 쓴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모두 이두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이 없으니까 이두를 쓸 수밖에 없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이두로 쓴 또 하나의 사례가 실록에 나오는데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길주에 살던 김가물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아마 양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남편을 강요해서 이혼 합의서를 억지로 쓰게 했습니다. 실록에 이 이혼 합의서를 어떤 문자로 썼는 것인지 딱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이혼 합의서는 이 사람들의 신분으로 봐서 이두로 썼을 것으로 봅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이죠. 길주 사람 김가물의 이런 이혼 합의서가 이두문으로 쓰여졌다는 증거는 뜻밖에도 춘향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춘향이 이몽룡에게 혼인을 약속해달라는 문서를 받아내죠. 그 문서를 보면 우불만기 있다는 우연히 산천 구경코자 뭐 이렇게 해서 일후 만약 배약하는 배 있거든 이 문기로 고간 변정 사이라, 이것은 이두문을 한글음으로 적은 겁니다. 원래 이거는 한자로 적어야 되죠. 그 문서가 춘향전에 나오고 있죠. 춘향전의 이본인 남원고사에서도 발괄이라는 이두문서, 한자로 백활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발괄이라는 이두문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두문을 한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여전히 이두문서를 썼어요. 한글을 만든 뒤에도 이두문서를 계속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춘향전의 이와 같은 소설에서 반영되는 것이죠. 가보개혁 1894년 가보개혁 이전까지 관청에서 쓰는 문서는 거의 대부분 이두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의도와 다른 것이죠. 세종은 훈민정음 만들고 이두문서를 한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1894년까지 관문서가 대부분 이두문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제 오늘 강의에 제일 알짜가 되는 이야기,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 여성들의 문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사회 계층을 나누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실 여성의 경우입니다. 예컨대 훈민정음 반포 직후, 즉 1446년 이때 세종의 왕비 소헌 왕후가 이 훈민정음 글자를 배웠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1440년부터 1450년 이 사이에 이 세종이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 한 3, 4년 정도 사셨는데, 이 시기에 궁중의 여성들이 이 훈민정음을 배웠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왕비와 비빈들, 왕자, 공주 이런 분들이 부왕이 만든, 즉 아버지가 만든 새로운 문자, 정말 신기한 문자를 보고 아주 흥미롭게 배웠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원 왕후가 훈민정음을 배웠을 것이라는 암시는 세종이 몸소 지은 그 월인천강지곡 그 가사에 나타나 있죠. 그 가사에 보면은 세존일 살보리니 만리 밖의 일이시나 눈에 보는가 느기 잡아 쇼셔. 세존의 말을 살보리니 천년 전의 일이시나 천년 전의 말이지만 귀에 듣는가 여기 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소원 왕후의 영혼에게 하는 그런 말투예요. 이 책 자체가 소원 왕후의 명복을 빌고자 만든 책이죠. 그러니까 맨 앞에 시작하면서 이런 글을 지어 당신에게 지어 올리니까 훈민정음으로 썼고요.
눈에 보는 것처럼 귀에 듣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은 소원왕후가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 이후에 수렴청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왕비나 대비가 언문 문서, 언문 교서 같은 걸 써서 국정에 관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수대비가 있죠.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내린 언문 교서가 실록에, 성종실록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조비였던 정의대비, 예종비, 인해대비 이런 분들이 이 연명으로 언문서를 내기도 하는데 주로 그 내용은 불교 옹호, 사찰 중창, 불서 간행 이런 불교와 관계된 일들을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을 할 때 이런 언문 교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조대의 인원대비나 정조대의 인조, 순조대의 정순대비 이런 분들이 언문 교서로 국정에 관여한 이야기들이 실록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문 교서에 대해서 조정의 관리들의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인목대비가 있습니다. 영창대군의 어머니죠. 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인조 반정 이후에 영창대군이 어머니가 다시 복권이 되고 수렴청정을 통해서 국정에 관여하죠. 그래서 인목대비가 이 영창대군의 생애에 대해서 한글로 이렇게 글을 적어서 이 신하들에게 내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하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대비가 언문 교서를 국사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이렇게 내리는 것은 아주 외람된 일이다 라고 상소를 올려서 당시 관료들이 언문 상서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뒤에도 그런 언문 교서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문 교서뿐 아니라 대비가 원로 대신에게 국정협조를 부탁한 한글 편지도 있습니다. 현종비였던 명성왕후, 명성왕후가 숙종대의 대비가 되죠. 이때 최고 실력자였던 우암 송시열에게 왕을 도와달라는 청탁편지를 보냅니다. 이 청탁편지가 집안에 대대로 전해오다가 송시열의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볼 수 있죠. 목판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정조 13년에 해경궁 홍씨, 해경궁 홍씨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당시에 재상이었던 최재공에게 역시 국정협조를 당부하는 한글 편지를 보냈죠. 19세기에는 수렴청정했던 순원왕후가 당시의 실력자 심성택에게 국정협조를 부탁하는 한글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대비가 한글을 통해서 국정에 관여했죠. 그래서 한글이 단순히 사사로운 편지에만 쓴 것이 아니라 대비가 국정을 참여할 때 일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도 한글이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왕실에서 한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조선 후기 내내 훈민정음은 언문이라고 부르면서 낮잡아 보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과 왕비, 왕실과 사람들은 한글 편지라든지 언문 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썼어요. 그 이유는 한글을 조선의 왕가에서, 왕실가에서 가장 존숭했던 세종대왕이 지은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왕이 창제한 문자를 그 후손들은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떠받들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궁 밖으로 출가한 공주는 궁 밖에 살면서 매일 언문 편지로 대비와 부왕에게, 모후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여성들이 아주 남성을 포함해서 훈민정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중에 사는
하층민 여성들도 한글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단종, 세조 그 연간에 궁녀들이 한글 편지를 주고받은 실록이 자주 나오는데요. 단종 1년 1453년입니다. 이것은 훈민정음 반포된 7년밖에 안 지난 때입니다. 이때 수광궁의 시녀 묘단, 그 다음에 시녀 월계, 그 다음에 그 시녀들에 딸려있는 하녀, 방자, 복덕 이런 사람들이 한글 편지를 써서 주고받았죠. 특히 여기에 한글 편지를 쓴 사람으로 나오는 복덕, 이 사람의 신분은 방자입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 그가 한자로는 같이 쓰지만 이 원래 방자는 궁중의 시녀의 하녀입니다. 노비예요, 신분은. 그러니까 궁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한글을 배워서 연애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별감, 당시에 궁궐을 호위하던 아주 젊은 남성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하다가 이게 탄로가 나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실에 그 제한대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 박 씨가 하녀에게 언문글을 써서 주고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에 나오고 19세기 말기까지 이런 게 이어져서 명성왕후의 시녀가 민영소에게 한글로 편지를 써서 아주 어려운 사정에 돈을 좀 보내달라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궁중에 사는 하층, 가장 신분이 낮은 이런 궁녀 방자들까지 한글을 배웠다는 거죠. 세조 때는 궁중의 기녀들에게 월인천강지곡을 가르쳤다. 월인천강지곡은 한글로 되어 있죠. 이것을 가르친 것으로 봐 기녀들도 한글을 배웠던 것입니다. 연산군 때 언문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금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천비나 양녀들을 궁궐로 뽑아들일 때 언문을 아는 여자들을 궁중으로 뽑아들였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반가 여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게 양반가 여성들이 쓴 한글 편지들입니다. 양도 많고 가장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 반포 직후 1468년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1468년이면은 훈민정음 반포된 지 22년이 지난 때죠. 이때 합천에 살았던 김종직의 아내, 그럼 김종직 유명한 학자 아시죠? 김종직의 아내와 어머니, 아내는 하산조 씨고 어머니는 밀양 박 씨인데 이 두 분이 서울에서 벼슬 살이하고 있던 아들에게 또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한글이 아니고 이두문이에요. 이두문은 한자로 되어 있죠. 이두어들이 여기에 학연과라든지 하살범여 같은 것을 한자 이두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훈민정음 창제 22년이 지났지만 합천과 같은 그 시골 변방에서 한글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까지 즉 22년이 지난 때 훈민정음은 지방사회로 보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16세기에 관련된 증거들이 또 있죠. 근데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도 관아에 제출한 문서는 여성들이 쓸 때도 이두문으로 써서 내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언문 문서 제출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언문 문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문으로 문서를 여성들이 낸 것을 의건부에서 문서 접수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광해군 2년 1610년에 이홍로라는 분의 처 기씨가 언문으로 의건부에 상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정이 하도 딱해서 의건부에서 그 문서를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서를 접수한 일이 나중에 드러나서 대간들의 탄핵을 받습니다. 의건부 간부들이 탄핵을 받는 거죠. 이건 매우 외설스러운 일을 했다. 후대 폐단이 되는 일이다.
원문 상서를 접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에 탄핵을 하니까 광해군, 그때 왕이죠. 왕이 그걸 보고 부인이 원서로 상서하는 것이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하고 오히려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이런 흐름에 의해서 원문으로 쓴 관문서가 아주 드물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1689년에 정씨 부인이 예조에 올린 그 청원서 원문으로 되어 있고요. 영조 때 이 이명의 처 김씨가 임금에게 2번이나 상을 했는데 그 문서가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2번째 상은이 소장이 되어 있는데 한글 자료까지 남아있죠. 이 경우는 정말 특별해요. 아마 임금의 윤허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상은이 임금까지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런 아주 예외적으로 원문 관문서가 남아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19세기 말기에도 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박씨언단 1877년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 지금 청주에 속하는 서강 내일에 살았던 과부 박씨가 이 문서를 썼어요. 사또에게 제출한 거죠. 이런 문서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남아있는데 19세기에는 원문 문서를 금지한 것이 상당히 느슨해서 이런 예외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서 한글 편지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위상, 역할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시대 양반가 한글 편지 533건은 이 건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그 관계를 분석해서 성별로 점유율을 통계 처리해 봤습니다. 통계 처리해 보니까 여성이 발신자인 경우 33.8%, 남성이 발신자인 경우 43.7% 이렇게 표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성이 여성에게 보낸 은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성이 여성에게 보낸 비율도 33.8%로 많죠. 여성이 수신자가 된 비율은 전체의 77.5%로 압도적입니다. 남성이 수신자인 것은 22.5%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죠. 그래서 여성 수신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은간이 여성 중심으로 이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간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입니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이 은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근데 이 편지를 주고받은 수수관계에 상당한 그 비대칭성이 나타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준 편지는 27.8%에 불과한데 아내가 남편에게 준 편지는 1.5%로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수신자가 대부분 아내라는 거죠. 또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편지는 22.1%, 딸이 어머니에게 보낸 비율은 8.2%로 현저히 낮아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17.4%,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는 5.4%로 낮습니다. 그리고 연령적으로 보면은 신분이 위에인 사람, 나이가 많고 상위자라고 할 수 있는 남편, 어머니, 아버지가 발신자의 역할이 우세하고 하위자인 아내, 딸, 아들이 역할이 낮죠. 이런 그 비대칭성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한 내리사랑,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이 한글 편지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글 사용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통계적 자료가 보여주는 양상이 어떠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언급하지 않는 여성의 한글 사용 자료도 많습니다. 예컨대 한글 음식 조리서, 그 다음에 한글로 쓴 유서,
한글로 쓴 제문, 그 다음에 여성들이 직접 지은 내방가사, 이런 것들을 오늘 강의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의 집중도를 높이려고 이런 것들을 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성들의 문자 생활을 전반적으로 보려면 이런 한글 자료들까지 다 포괄해서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한글의 사용과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의 정부는 한글의 교육과 보급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당이나 향교 이런 제도권 교육 체계 안에서도 한글을 가르친 일은 기록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반이 지배한 조선의 조정과 권력층은 한글을 민간에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한글을 만든 창제자 세종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세종이 지은 어제 서문에 보면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헐빼이셔도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문자를 만든다고 했죠. 그 어리석은 백성, 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백성은 문자를 모르는 일반 평민층 이하 하층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결과를 보면은 이런 많은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양반가에서 나온 것이고 양반들이 쓰거나 읽거나 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원래 목표가 하층민이었는데 거기까지 한글이 가지 못한 거죠. 조선시대는 바로 양반의 나라, 양반이 통치한 나라였죠. 양반들은 문자를 한자든 한문이든 문자는 우리들의 것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층민들이 문자를 알면은 지식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면 비판적이 되죠.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지는 것 이거 권력자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양반들이 세종의 뜻과 달리 훈민정음의 사용을 양반가의 남성과 여성 이 계층을 중심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평민층 이하 사람들은 드물지만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그 한글을 나름대로 사용했지만 그 인구수로 보면은 아주 적은 비율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반들이 방치해둔 이 한글을 붙잡고 그 명맥을 이어온 사람들은 주로 여성이었다. 물론 이 여성은 양반과 여성이 중심이지만 여성들이 이 한글을 편지라든지 음식조리서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면서 꾸준하게 명맥을 이어왔다. 이 명맥을 이어온 이 한글이 가보개혁과 더불어 비로소 온 백성들의 문자로 즉 국민의 문자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흐름에서 오늘 살펴본 여성들의 한글 사용 그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